49년 전 어느 봄날 밤 16살 형이 말했습니다. 진수야, 집에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형은 그날 이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64세가 된 장진수는 매일 밤 낡은 라디오를 켜고 형의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동생, 진수야. 1975년 봄, 난 포호소로 끌려가. 그날 이후 가족을 못 봤다. 49년 만에 들려온 형의 목소리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진수는 상상도 못한 거대한 음모와 마주하게 되는데,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49년간 이어진 한 형제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을지로 뒤편 골목길에 자리 잡은 허름한 전파상. 간판은 오래전부터 색이 발의 글자조차 제대로 익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장진수는 오늘도 낡은 라디오 하나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4살,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파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진수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라디오만 만져온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세가 된 시대에 라디오를 수리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손님 한 명 보기 어려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진수는 어김없이 가게 한쪽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진공관 라디오였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진수는 주파수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어요. 여러 방송국을 거쳐 다니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멜로디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저 라디오 잡음일 뿐이었지만 진수에게는 달랐어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진수는 라디오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형, 혹시 이 라디오 주파수에 내 목소리가 실려오는 건 아니냐?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누군가 들으면 혼잣말하는 외로운 노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절박한 기다림이었어요. 1975년 어느 봄날, 형 장민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쭉 그려왔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통금 사이렌이 울리던 저녁, 형이 급하게 나가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진수야, 집에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 날, 그리고 지금까지 49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진수는 형의 손을 붙잡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때 좀 더 붙잡았다면, 함께 갔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가게 구석에는 형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2살 진수와 16살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때 형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수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어른들이 모두 칭찬했거든요. 진수는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멜로디를 들으며 진수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이 사라진 뒤 온 동네를 뒤졌어요. 파출소에도 가고 시장에도 물어보고 심지어 서울역까지 가서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진수는 라디오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형을 찾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자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혹시 어디선가 형이 라디오 방송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래서 라디오만큼은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일이면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 거였습니다. 49년째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진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렸지만 그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어요. 형의 목소리를, 형의 흔적을 말이에요. 오늘 밤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을 포기한다는 건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수가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명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희미한 잡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 동생, 진수야.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진수를 부르는 걸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5년 봄, 난 보호소로 끌려가. 그날 이후 가족을 못 봤다. 진수야, 너는 잘 살고 있니? 순간 진수의 손에서 라디오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수는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9년을 기다린 그 목소리, 형 장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라디오를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 도장을 가져간 사람들이 날 데려갔다. 진수야, 넌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그 도장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난 널 지키려고 혼자 따라갔단다. 진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장?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형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숨 쉬는 소리까지 모든 게 기억 속 그대로였거든요. 미안하다, 진수야. 형이 너를 두고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라도 안전해야 했으니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형의 목소리에 진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9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형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의 사연은 몇 분 더 계속되었어요. 보육원에서의 힘든 시절, 입양되어 해외로 떠난 이야기, 그리고 평생 동생을 그리워했다는 말까지. 진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라디오의 귀를 바짝 댔습니다. 사연이 끝나자 진수는 곧바로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 신호만 울렸어요. 1번, 2번,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형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간절히 바라서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형의 목소리였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진수는 가게 문을 닫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게를 비우지 않았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49년 만에 찾은 형의 단서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까지 가는 동안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정말 형이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직접 찾아오지 않고 라디오 사연으로 말한 걸까요? 방송국 건물 앞에 서자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이게 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진수는 용기를 내어 방송국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어제 밤 라디오 사연에 대해 물어보니 친절한 직원이 담당 PD에게 연결해 주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유나 PD님께 말씀드릴게요. 진수는 로비 한쪽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라디오를 들고 있었어요. 49년 동안 형을 기다리며 매일 밤 켰던 그 라디오 말이에요. 이제 정말 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 후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서유나 PD였어요. 그녀는 진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모양이었어요. 어제 밤 사연 때문에 오셨나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연 주인공이 제 형일 수도 있어요. 49년 전에 사라진 형 말입니다. 서유나는 진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42살의 베테랑 PD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진수가 품에 안고 온 낡은 라디오를 보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밤 사연 말씀이시죠? 사실 그 사연은 조금 특별했어요. 유나는 진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긴장한 듯 라디오를 더 꽉 껴안았어요. 어떻게 특별했나요? 생방송이 아니었거든요. 익명으로 보내진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유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라벨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진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진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형의 글씨였거든요. 이게 정말 제 이름이 쓰여 있네요. 테이프는 일주일 전에 방송국 우편함에서 발견됐어요.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너무 진실해서 방송하게 됐습니다. 유나는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수야, 널 지키려다. 내가 사라졌다. 아버지의 도장이 모든 걸 끊어놨다. 그날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 왔어. 아버지가 빚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도망쳤다는 거야.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9년 전 그날 밤이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른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큰 소리로 다퉜던 일, 그리고 형이 급하게 나간 일까지. 도장을 내놓으라고 했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아파 누워 계셨잖아. 그래서 내가 나섰지. 진수는 어렸으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형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수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그들은 날 보육원으로 보냈어. 부모가 없는 구하라고 서류를 조작했지. 진수야, 넌 그때 12살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하지만 형은 다 기억해. 유나는 진수의 표정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이 노인의 반응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단순한 착각이나 망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보육원에서 3년을 보냈어. 그리고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지. 진수야, 형은 평생 너를 그리워했다. 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테이프가 끝나자 진수는 흐느꼈습니다. 49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어요. 형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형분이 맞으신 것 같나요? 틀림없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날 밤 일도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테이프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세요. 유나는 테이프를 되감아 마지막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진수야, 형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들이 있어. 언젠가 이 테이프를 전해줄 거야. 내 아들의 이름은 강민호. 라디오 성우를 하고 있어.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에게 아들이 있다니, 그것도 라디오 성우라니. 그러면 형은 정말 세상을 떠난 걸까요? 유나는 컴퓨터를 켜고 강민호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여러 명이 나왔지만 그 중 한 명이 정말 라디오 성우였어요. 있네요. 강민호, 30살, 프리랜서 라디오 성우예요. 주로 심야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형의 아들일까요? 그렇다면 형의 핏줄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상황을 설명하고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진수는 고마워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49년 만에 찾은 희망의 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테이프에서 말한 그 도장 사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진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 밤은 워낙 혼란스러웠지만 어른들이 나누던 대화 중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최씨성을 가진 사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도장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그리고 그 빚을 우리 아버지가 대신 져야 한다고 했던 것 같고요. 유나는 메모를 했습니다. 이 사연이 단순한 가족 찾기를 넘어서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단 강민호 씨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식이 있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진수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라디오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형,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이틀 후, 유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와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1975년 당시 신문기사나 자료가 남아있을까 해서요. 유나는 진수와 함께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신문들을 뒤져보면서 그날의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마이크로필름을 돌리며 1975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신문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면 구석에 실린 짧은 기사였어요. 을지로 일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시설 이송, 관련자 최모 씨 수배 중. 진수는 그 기사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모 씨라는 표현이 형이 말한 최 씨와 일치했거든요. 이거예요. 이 기사가 우리 집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나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도망친 후 보증인 가족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 말미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관련 아동보호 조치는 당시 사회복지재단의 최건우 이사장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진수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건우, 그 이름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죠. 유나는 최건우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업체 회장으로 있는 인물이었어요. 1940년생으로 올해 84세, 한국 건설업계의 거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최모 씨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아들이 사회복지재단까지 운영하면서 진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을 빼앗아 간 사람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드디어 강민호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방송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수는 평생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형의 아들일까요? 카페에 도착하니 젊은 남성 하나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민호 씨죠? 네, 맞습니다. 장진수 할아버지이시죠?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하고 차분했어요. 라디오 성우답게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죠. 특히 진수라는 동생 이름을 자주 부르셨고요. 진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이 정말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이 있어요. 혹시 보시겠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왔어요. 어린 진수와 민수가 함께 찍은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이 49년 동안 이 사진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형이 맞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테이프를 녹음하셨거든요. 언젠가 진수 삼촌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민호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방송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다른 테이프였어요. 이게 또 있었다고요? 네. 이건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이에요. 세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테이프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나가 가져온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자 형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진수야, 형이 왜 그날 밤 따라갔는지 이제 말해줄게. 최 씨 아버지가 도장 위조로 큰 빚을 만들고 도망쳤어. 그런데 그 아들 최건우가 우리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세워놨지.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건우라는 이름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날 밤 온 사람들은 최건우의 사람들이었어. 아버지 도장을 가져가면서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하지만 진수만은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따라간 거야. 형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돼 갔습니다. 최건우는 날 보육원에 보내면서 말했어. 이 일을 발설하면 진수도 똑같이 해버리겠다고. 그래서 형은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단다. 테이프를 듣고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족 이별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민호 씨죠? 최건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전화를 한 걸까요? 민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건우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위압적이었어요. 젊은이, 과거 일은 묻어두는 게 좋아.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히 지내게. 민호가 뭔가 말하려 하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 만남을 알았을까요?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세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진수는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진수 삼촌을 꼭 찾아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민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았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방송 준비 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민호의 테이프가 사라졌어요. 방송국 보관함에 넣어둔 테이프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유나는 보안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CCTV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송국 사장이 갑자기 이 기획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시청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특정인을 의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9년 만에 찾은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진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장진수 씨죠? 형 찾는 일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조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진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과거 일은 과거에 두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진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9년을 기다린 형과의 재회였는데 이렇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갑자기 정직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이유는 허위 방송 기획 및 개인정보 남용이었습니다. 유나는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저녁, 진수는 민호와 함께 만났습니다. 둘 다 지쳐 보였어요. 삼촌,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런데 민호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테이프 말고 편지였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진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형의 손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거야. 형은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았지만 죽기 전에는 꼭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그날 밤, 최건우는 형을 데려가면서 말했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집안이 망했으니 형이 대신 책임지라고. 그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너도 똑같이 해버리겠다고 협박했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이 발견한 게 있어. 최건우 아버지의 빚은 가짜였어. 우리 아버지 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허위 채권이었지. 그 증거를 숨겨뒀어. 진수야, 그 증거로 복수하지는 말고 단지 진실만 밝혀줘.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심었던 감나무 밑에 묻어뒀어. 빨간 벽돌 상자 안에 모든 걸 넣어뒀으니까. 진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9년 전 집터를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49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건우가 더 큰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진수와 민호는 옛집 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을지로 뒤편 골목, 49년 전 형제가 함께 살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진수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자리인 것 같은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이 일대는 15년 전에 재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공사할 때 땅을 파다가 오래된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주인을 찾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창고에서 녹슨 빨간 벽돌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진수는 그 상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뛰었어요. 형이 편지에서 말한 바로 그 상자였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비닐봉지에 쌓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49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위조된 차용증, 가짜 도장으로 찍힌 보증서, 그리고 최건우 아버지의 실제 빚 내역까지 모든 게 조작된 것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녹음기 하나였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는데 아직도 작동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건우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장씨 도장을 위조해서 빚보증서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집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어. 애들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말이야. 진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49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거예요. 이 녹음 내용으로 하면 모든 걸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검은 승용차 2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진수와 민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빨리 피해야 해요. 민호는 상자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도 뒤따라 뛰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금세 숨이 찼어요. 삼촌, 먼저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함께 가자. 두 사람은 겨우 지하철역까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수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한 역에서 내리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전동차로 뛰어든 거예요. 추격자들은 그대로 역에 남겨졌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상자 안의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최건우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윤아는 이미 정직 상태라 방송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론사들은 최건우의 영향력 때문에 쉽게 나서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어떨까요? 개인 방송이니까 누가 막을 수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민호는 평소에도 개인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또 다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진수의 전파상에 불이 난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소방관들은 전기합선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진수 씨,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49년 전 그날 밤 당신 형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에요.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최건우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잘못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박영수는 올해 75살의 노인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최건우가 시킨 일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돈을 받고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어요. 진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박영수는 진수와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49년 전 그날 밤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수 형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요? 자기 대신 동생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건우가 더 화를 냈죠. 박영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으로 떠나는 민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형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진수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형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49년 만에 듣는 형의 마지막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박영수의 증언을 들은 후 진수와 민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촌,
정말 괜찮으실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49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그만 끝내자. 그날 밤 10시 민호의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서 특별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청취자들이 접속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9년 전 사라진 형을 찾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진수는 옆에 앉아서 직접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시작된 지 10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 최건우가 보안요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이었어요. 방송 중단하게. 최건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방송을 계속했어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최건우 회장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49년 전 그날 밤의 당사자이신 분이죠. 청취자들의 채팅창이 폭발적으로 활성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젊은이, 과거 일을 들춰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 최건우는 여유를 부리려 했지만 눈빛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그때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49년 만에 형이 원수와 마주선 순간이었어요. 끝난 일이라고요? 제 형은 49년 동안 고통받다가 죽었어요.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최건우는 진수를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아, 그때 그 꼬마가 내가 장진수구나. 많이 늙었네. 그 말에 진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형을 돌려주세요. 49년을 빼앗긴 우리 형제의 시간을 돌려달라고요. 그때 유나가 녹음기와 함께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거예요. 회장님, 이 녹음 내용 들어보실래요? 유나는 49년 전 최건우 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스튜디오와 방송을 통해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장씨 도장을 위조해서 빚보증서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집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어. 애들은 보육원으로 보내고 말이야. 최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9년 전 아버지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위조된 서류들도 모두 있어요. 민호는 상자에서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청취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최건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어렸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84세 노인의 변명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제 형과 우리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진수의 말에 최건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미안하다. 최건우의 사과는 마이크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됐습니다. 49년 만에 이뤄진 진실의 승리였어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수가 스튜디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49년 전 그날 밤, 저도 잘못했어요. 박영수는 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살 노인이 무릎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진수는 박영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서로를 탓할 때는 지났어요. 방송은 새벽 2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청취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49년 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방송이 끝난 후 최건우는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모든 걸 보상하겠네. 해외 입양 피해자 지원재단을 만들겠어. 그리고 자네 형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진수는 최건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으니 남은 날은 선하게 살아가세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진수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49년 만에 형의 한이 풀린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삼촌,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 이제 편히 쉬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특별 생방송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진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해외 입양으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권력에 밀려 피해를 본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호와의 관계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로 형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됐습니다. 진수에게는 49년 만에 생긴 가족이었어요. 삼촌,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시네요. 민호는 진수의 전파상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민호는 아버지가 들려준 어린 시절 진수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수 삼촌이 라디오를 정말 좋아했다고. 항상 형 따라 라디오 만지작거렸다고요. 진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건가 보다. 형을 찾기 위해서 말이야. 한편 최건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외 입양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직접 취임했어요. 그리고 진수와 민호를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장진수 씨, 정말 미안하오. 49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소. 최건우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진심이었어요. 진수는 그런 최건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맙시다. 앞으로 좋은 일에 힘써주세요. 진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최건우는 더욱 감동했어요. 그는 재단을 통해 해외 입양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수도 변했습니다. 49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수를 도와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나섰어요. 진수 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일을 당한 이들이 더 있어요.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제 진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이 됐어요. 유나도 복직됐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유나는 해외 입양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담당 PD가 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유나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민호는 정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의 사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진수는 매주 출연해서 청취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49년을 기다린 저도 결국 만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주 실제로 가족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진수와 민호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여전히 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과 함께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사연은 49년을 기다려 마침내 만난 삼촌과 조카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혈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도 진짜 가족이에요. 진수는 라디오를 끌어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민호의 목소리 속에서 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형, 내 아들이 참 훌륭하게 컸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도 진수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49년 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민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이면 전파상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유나도 가끔 들러 새로운 사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달 후, 진수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양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자문위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학식도 없고 그냥 라디오나 수리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필요해요. 진짜 아픔을 아는 사람이 말이에요. 진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진수와 민호는 함께 형의 묘를 찾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였어요. 두 사람은 긴 비행을 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장민수, 그리고 그가 그리워한 동생 진수와 함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형, 이제 왔어. 49년이나 늦었지만. 진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49년 동안 참아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호도 아버지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삼촌을 찾아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진수는 마지막으로 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49년 동안 형을 찾아 헤맸던 그 라디오였어요. 형, 이제 정말 잘 들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그 소음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형의 목소리가 아니라 형의 사랑이 들렸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의 전파상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장민수 장진수 라디오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형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9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